현대어 풀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정인보. 이순신 장군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시골에서도 생활한 적이 있다. 저 멀리 보이는 방화산 아래 아산의 뱀밭에는 그의 옛집이 남아있으며 은행나무 아래 활터와 훈련장이 어제 일처럼 전해지고 있다. 삼천리 방방곡곡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온천 주변은 그의 고향이자 중요한 길목이었다. 특히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1592년 선조 25년 2월 그는 이곳을 지나 전라도로 향했는데 이는 다가올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였다. 처음에 그는 군관으로 복무하다가 조방장이 되었으며 이후 정읍 현감을 거쳐 1591년 전라도 좌수사로 임명되었다. 당시 누구도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나 이순신 장군은 홀로 대비하며 철저한 전쟁 준비를 진행했다. 그는 창의적으로 거북선을 제작하고 천, 지, 현, 황 등의 이름을 붙인 대형 대포, 승자총통, 다양한 화포를 개발하여 실험했다. 또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철새를 설치하고 망대를 세우며 해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1592년 4월 일본군이 침략하자 이순신 장군은 이미 완벽하게 전비를 갖춘 상태였다. 같은 해 5월 4일 그는 여수를 출발하여 전라 좌수영의 해역을 넘어 경상도 바다로 진입했다. 일본군은 그동안 아무런 저항 없이 진격해왔기 때문에 큰 방해 없이 진군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옥포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기습했다. 거북선과 빠른 전선들이 공격을 개시하자 적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함선이 파괴되고 불타버렸다. 바다는 불길과 피로 물들었고 이후 사천, 당포, 당항포 등에서 연이어 일본군을 섬멸했다. 한 달 동안 격파한 일본군 함선이 100척을 넘었고 육지에 상륙한 일본군은 후방 지원이 끊겨 위기에 처했다.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신립 장군과 같은 이들은 수군을 없애고 육전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순신 장군은 수군과 육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전 중에도 육군의 말 부족을 걱정하여 돌산, 흥양 등에서 기름말을 제공하고 구례, 광양 등의 전략적 요충지에는 의병과 향병을 배치하여 방어를 철저히 했다. 또한 조정에 일본을 공격할 것이라는 가짜 정보를 흘려 일본군의 움직임을 지연시키는 전략도 사용했다. 같은 해 7월 고성 견내량에서 일본군의 대규모 함대를 만나게 되었다. 이순신 장군은 좁은 해협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일본군을 넓은 바다로 유인했다. 일부 조선 수군이 후퇴하는 척하자 일본군이 이를 쫓아왔고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러 이순신 장군은 하객진 전법을 사용하여 적군을 포위하고 강력한 포화를 퍼부었다. 이 전투에서 70여 척의 일본군 함선이 파괴되었으며 9,000명 이상의 일본군이 사망했다. 살아남은 일부 일본군은 해안에 상륙해 도망쳤지만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이순신 장군은 무리한 추격을 하지 않았다. 전투가 끝난 후 부하들이 적군의 머리를 베어 전리품으로 바치자 이순신 장군은 죽은 머리를 벨 동안에 더 많은 적을 무찌르는 것이 낫다. 공은 내 눈에 있지 적의 머리에 있지 않다 라고 말하며 불필요한 사륙보다는 전투의 본질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태도는 군사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이후에도 그의 전략과 명성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 거북선은 철갑으로 덮인 배였다. 갑판에는 빈틈없이 쇠못이 박혀 있었으며 양옆에는 수많은 노가 뻗어나와 배를 움직였다. 또한 배의 사방에는 대포를 쏠 수 있는 구멍이 있었고 배의 앞쪽에는 용 머리 모양의 대포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배 내부에서는 바깥을 볼 수 있지만 바깥에서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숙련된 노군들이 일제히 노를 저어 나아갔기에 거센 바람과 물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으며 사방에서 일제히 발사되는 포격으로 인해 적의 밀집 대형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다. 또한 배의 구조가 튼튼하여 적군의 포탄도 쉽게 뚫지 못했다. 따라서 전투에서는 거북선이 가장 앞에서 돌진하고 판옥선이 뒤따라가며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적군을 섬멸한 후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적선을 격파하였으며 육지에서도 함께 싸워 수많은 적을 물리쳤다. 이후부터는 적이 쳐들어올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이 도망가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한산도를 근거지로 삼아 바다를 장악하려던 중 삼도수 군통제사의 명을 받게 되었다. 겉보기에는 삼도수군을 총괄하는 지휘관으로서 마음대로 군무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실상은 직위만 있을 뿐 군량이나 무기 등 필요한 물자는 전혀 지원받지 못했다. 이순신 장군은 여러 해안 지역에 둔전을 설치하고 어업과 염전을 운영하며
질그릇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군사들의 생계를 유지했다. 또한 쇠를 모아 총통을 만들고 밤에는 손수 화살을 다듬었다. 피난민들을 살리기 위해 안전한 섬을 골라 농토를 개간하게 했으며 군사들에게 적을 무찌르는 것도 공이지만 적에게 붙잡힌 우리 백성을 구하는 것도 공이다라고 가르쳤다. 적선을 납포하여 불태울 때도 포로로 잡힌 우리 백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게 했다. 사천해전에서 어깨에 적탄을 맞았으나 해질 때까지 전군을 지휘하였으며 전투마다 선두에 서서 지휘했다. 부하들이 부축하려 하면 내 목숨은 하늘이 막고 있다. 어찌 너희만 위험을 감수하게 하겠느냐 라고 말하며 끝까지 버텼다. 한산도에서 전염병이 돌아 장군도 감염되었지만 죽지 않는 한 누워있을 수 없다며 열흘 넘게 군무를 계속 보았다. 이순신 장군은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남긴 기록을 보면 어머니를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아산의 산천이 눈앞에 어른거렸을 것이며 험난한 앞길과 어려움이 그 기억 속에서 더욱 강하게 떠올랐을 것이다. 만약 땅에 감정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장군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격했을 것이다. 일본군이 여러 차례 패배한 후 이순신 장군이 있으면 조선을 정복할 수 없음을 깨달은 적군은 그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또한 경상우수사 원균은 장군을 시기하여 어떻게든 그를 몰아내려 했다. 당시 당파 싸움이 심각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적군의 모략을 빙자하여 이순신 장군을 제거하고 원균을 내세우려는 무리가 많았다. 유성룡은 장군과 친밀한 사이였으나 그를 공개적으로 구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까 봐 속만 태웠다. 반면 이원익은 이순신 장군이 없으면 원균에게 지휘권을 맡길 수 없다며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이신이라는 자는 이순신 장군을 염탐한 뒤 일본 장수가토 기요마사의 배가 암초에 걸려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했는데도 이순신이 이를 방관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만약 유성룡의 동료인 정탁이 아니었다면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백의 종군을 명받아 권율 장군의 진영으로 향하는 길에 아산의 선영을 들렀다. 때는 정유년 4월 초순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머물며 전라도에서 머무르다 수로를 통해 돌아오려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의 억울한 일을 듣고 충격을 받아 병이 악화되었고 결국 배 위에서 세상을 떠났다. 장군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간청하여 겨우 사흘간 머물 수 있었고 넷째 날 다시 길을 떠났다. 그날 그는 온양 금곡을 지나 천안 보산원으로 이동했고 공주의 일신역에서 밤을 보냈다. 그의 일기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 길을 지나면서도 깊은 슬픔에 잠겼을 것이다. 1597년 7월 일본군이 대거 침입하여 조선 수군이 참패하였고 원균은 도망치다 결국 전사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큰 혼란이 일었고 결국 이순신 장군을 다시 삼도수 군통제사로 임명하였다. 마침 진주에 머물고 있던 이순신 장군은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출발하였다. 순천을 거쳐 보성을 지나 회령포에 도착하니 남아있는 전선은 겨우 10척뿐이었다. 장군은 부서진 배들을 수리하고 거북선 2척을 추가로 제작하였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그에게 임무를 맡기면서도 전황이 불리하니 육지로 올라오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이에 장군은 바다를 버리면 적이 곧장 한강에 이를 것입니다. 남은 배가 적더라도 제가 살아있는 한 적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장계를 올려 강력히 반대하였다. 장군은 결국 12척의 전선만을 이끌고 바다로 나섰다. 진도 벽파진에서 보름 동안 머문 뒤 우수영 앞으로 진을 옮겼다. 그러던 중 9월 16일 새벽 적선이 수없이 몰려온다는 보고를 받았다. 장군은 즉시 전선을 이끌고 강 중앙으로 나아가 적을 기다렸다. 일본군의 전선 300여 척이 몰려와 조선 수군을 삼킬 듯이 공격해왔다. 전세가 위태로워지자 몇몇 장수들은 물러나려 했고 심지어 우수사마저 먼저 후퇴하였다. 이순신 장군은 망설임 없이 적진으로 돌격하며 겁내지 말고 쏘아라. 어서 쏘아라. 라고 외쳤다. 조선 수군의 포격이 벼락처럼 쏟아지자 적군은 당황하였으나 포위망이 여러 겹으로 좁혀오고 있었다. 일부 전선이 멀리 떨어지자 장군은 나각을 불어 군령을 내리고 중군 연기를 꽂아 모든 배가 결코 이탈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서 가장 엄중한 명령을 나타내는 초유기를 올리자 중군장 김응함이 서서히 다가왔고 거제 현령안이가 배를 앞세웠다. 이순신 장군은 직접 나아가 아니야. 군법을 어기고 죽을 셈이냐? 도망치면 살 것 같으냐? 라고 꾸짖었다. 겁에 질린 안이는 적진으로 돌진하였다. 이어서 김응함에게도 내가 중군이면서 대장을 구하지 않으려 하느냐라고 질책하자
김응암 역시 적선 3척을 부수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배들도 용기를 내어 격렬한 반격을 시작하였다. 전투가 격화되며 포성이 바다를 뒤흔들었고 일본군 전선 30여 척이 연달아 파괴되었다. 그때 마침 조류가 급류로 변하기 시작하여 우수영 앞 울돌목의 물살이 무섭게 거세졌다. 일본군 전선은 빠르게 흘러들어가 좁은 수로를 벗어나지 못했다. 미리 물속에 철쇠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적선들은 하나둘씩 걸려 뒤집어졌다. 게다가 수로 아래는 지형이 가파르고 밖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아 뒤따르는 배들은 앞선 배들이 가는 길이 안전한 줄 알고 계속 진입하였다. 결국 적선 300여 척 중 10여 척을 제외한 전부가 격파되었다. 이 전투는 철저한 전략의 결과였다. 이순신 장군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적을 전멸시킬 계획을 세웠고 이를 부하들에게도 일부러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 그는 밤에도 갑옷을 벗지 않고 북을 베고 자며 쉴 새 없이 전투를 준비하였다. 그러면서도 어머니 생각에 슬퍼하며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겨우 몇 모금의 죽만 들었다. 전투가 끝난 후 장군은 보화도로 이동했다가 다음 해 2월에 고금도로 본영을 옮겼다. 그를 의지하여 몰려든 백성이 수만 명에 달하였고 이들은 녹과 구리를 모아 대포를 만들고 나무를 베어 배를 지었다. 이렇게 준비한 전력으로 마지막 노량 해전 때는 거북선만도 수백 척에 이르렀다. 하지만 장군에게는 어려운 일도 많았다. 명나라의 장수 유정은 육군을 이끌고 순천에 있는 일본군을 포위하는 듯 했으나 소극적이었다. 진린 역시 명나라 장수였지만 그래도 이순신 장군에게 협력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유정은 적과 내통하기까지 했다. 울돌목 해전 이후 일본군은 자신들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정하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철군을 결정하였다. 1598년 11월 고니시 유키나가가 순천에서 탈출하려 했으나 조선 수군이 해상을 봉쇄하여 실패하였다. 이에 사천과 곤양에 있던 일본군의 강적 시마즈 요시히로가 구원 요청을 받고 대군을 이끌고 남해 앞바다로 들어왔다. 일본군 전선 500여 척이 노량을 넘어 순천으로 향하려 하였다. 이순신 장군은 순천에서 나오는 적을 막기 위해 복병을 배치하고 직접 적을 맞이하였다. 전투가 시작된 밤 달이 밝게 빛났다. 장군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기원했다. 밤새 이어진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적선 200여 척을 격파하였고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한창 독전하던 중 적의 탄환이 이순신 장군의 왼쪽 옆구리에 박혔다. 장군은 쓰러지면서도 싸움이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라고 마지막 명령을 내린 뒤 숨을 거두었다. 아들 이회와 조카 이완이 그의 곁에 있었다. 그러나 장군의 유언대로 군사들은 기를 세우고 북을 치며 전투를 계속하여 정오가 되기 전까지 적선을 거의 모두 격파하였다. 명나라 군대의 내통이 없었다면 순천에 있던 적들까지 전멸시킬 수 있었겠지만 결국 일본군 일부가 살아남았다. 그러나 이 전투 이후 일본군은 완전히 철수하였고 7년간 이어진 전쟁이 끝나며 조선의 땅과 바다가 처음으로 평온을 되찾았다.